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 우동 TV 38번째 순서 영상의학과 이원경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거고요. 암은 왜 늦게 발견되는 건지, 그다음에 대표 암들의 그런 증상들과 조기 발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요 암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폐나 간이나 위, 대장, 뭐 유방, 그다음에 뇌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모호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암이 진행되는 과정과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주요 암들의 초기 증상과 위험 신호들도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이 생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영상 검사와 정기 검진으로 암을 더 빨리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현황을 보시면 22년도에 국가암 등록 통계를 봤을 때 신규 암 환자가 24만 명이 넘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 뭐 2명, 3명 중에 1명이 결국에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사망 원인 1위 자체가 암이고요. 그다음에 5년 생존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가 조금 넘습니다. 옆 밑에 표를 보시면은 갑상선암이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이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암은 우리가 솔직히 80세까지 보통 산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주요 암들을 보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상선은 여자, 남자 다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폐, 간, 위, 대장, 전립선 이렇게 있고 여자분들은 유방과 폐, 위, 대장, 난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실은 남자분들도 유방암 걸릴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장기에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이 증상이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암은 왜 아프지 않을까?'라고 살펴보면 간이나 폐나 위장이나 신장이나 대부분의 많은 장기들이 통증과 관련된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암이 돼서 암세포가 커져서 주변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를 침범해서 누르고 이런 뭔가 매스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 하나가 이제 양성 일단 종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 수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암 세포로 바뀌는 데까지 또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은 얼마나 커져야 발견이 될까 봤을 때 정상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암 세포 1 짜리로 갈 때까지 한 1-2년 평균 걸린다고 되어 있고 이게 5 까지도 거의 뭐 평균 5에서 7년, 1cm까지는 거의 최고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증상이 발생할 때 되면은 암세포가 상당히 컸을 때를 고려했을 때 이미 그 암세포로 가는 과정이 예전부터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통증이라든지 출혈이나 뭐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조금 늦었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더 진행을 하면은 혈액이나 임파선에 따라서 전이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해야 당연히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과정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세포가 수년에 걸쳐서 비정형 세포라고 해서 암 전 단계로 가기까지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비정형 세포에서 상피 내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 영기 단계죠. 이 단계가 이제 영기라서 극초기 암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했을 때 영기 또는 뭐 1기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초기 암인데 그 단계 때 발견을 하면 치료도 물론이고 생존율이 아주 높은 거죠. 거의 내가 이 암으로 죽을 일은 없다고 볼 정도로 생존율이 높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3기 정도나 전이가 됐을 시기가 되면은 진행을 해서 다른 장기 자체를 암세포가 먹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보통 암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가고요. 문진이나 문항을 작성을 해서 이상 소견이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기본적인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보통 검진센터를 가시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뭐 초음파 뭐 이런 거는 이제 비급여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 정밀 검사 뭐 CT나 그 해당 장기에 적합한 MRI 등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직 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검진에서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 위험 신호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알려드리면 일단 혈변이라든지 혈뇨, 그다음에 객혈이라고 하죠. 피가래, 그다음에 가슴통, 그다음에 아무 원인 없는 체중 감소, 그다음에 얼굴이 갑자기 누렇게 뜨는 이런 황달, 그리고 기침을 한 달 이상 하는 만성 기침, 그다음에 목소리가 약간 쉬는 듯한 그런 소리, 그리고 지속되는 소화 불량, 그다음에 채기가 뭐 오래간다 이런 느낌 또는 어떤 부위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 이런 증상이 여기서 해당이 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암을 제일 흔한 이제 위암을 알려드리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위험 요인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짠 음식, 한국 음식과 많이 연관이 있죠. 탄 음식, 그다음에 흡연과 음주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이제 1인 1식으로 많이들 유행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가 좀 바뀌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예전에는 뭐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리기라든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본인이 당신이 먹던 수저로 아기한테 먹여주는 이런 것도 생각보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위생관념이 좋아짐에 따라서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바이러스균이 되겠고 그 외에도 짠 음식과 탄 음식을 뭐 국가 그 세계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물질로 일단 지정을 할 정도로 위해한 발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외 흡연과 음주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 식욕 저하, 복부 팽만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고요. 검사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단연코 위내시경 검사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나라에서도 표준 검사로 40세 이상, 뭐 50세 이상에서 많이 위내시경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위암 환자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10대 때부터 안 좋은 식습관 가지고 자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20대라고 해서 검사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내 식습관과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위내시경 간단하니까 한 끼만 굴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 같은 경우를 2년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증상이나 위험 요인 따라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장암을 말씀을 드릴 건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위험 요인이 이제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나이였어요. 50세 이상, 그다음에 가족력, 육류 위주의 식사, 그다음 비만, 흡연, 음주 이런 위암하고 비슷한 맥락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불명예스럽게도 젊은 대장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정도로 20-30대 대장암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큰 원인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초기 증상은 일단 혈변이나 배변 습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암 자체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달라요. 뭐 직장 쪽 가까운 데 암이 있다면 뭐 빨간색 피가 나올 수 있고요, 변을 볼 때. 그래서 약간 치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근위부 대장 쪽, 그러니까 소장에서 대장 넘어가는 약간 항문과 멀리 있는 곳에 대장암이 생겼을 때는
흑색 변이죠. 변이 나올 때 까맣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모호하게 배가 아프다든지 심할 때는 배에 뭔가 더 멍울이 만져서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암이 커졌을 때가 많고요. 그 외에도 복부 팽만이나 뭐 복통, 체중 감소 모두 가능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위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대장 내시경 검사로 거의 확진과 함께 조직 검사가 바로 들어가면서 가능한 검사가 되겠고요. 폐암 같은 경우는 너무나 뭐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흡연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즉 간접 흡연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히 여성분들 평생을 담배 한 번 안 피셨던 분들이 걸리는 폐암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미세먼지, 가족력도 가능하고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뭐 지하에서 방출되는 라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기침이나 가래 모두 가능하고 흉통도 가능하고요. 체중 감소, 피로감 있는데 사실은 초기인지 이게 전이가 이미 됐을 때 증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자체가 아주 적신호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폐암을 보통 진단하는 툴은 흉부 엑스레이를 발견하기가 사실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잘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로도스라고 해서 저설량 흉부 CT입니다. 내가 만약에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고 그리고 가족력도 있고 환경 자체가 뭔가 폐에 안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기타 등등 뭐 주방 쪽에서 환기가 안 되면서 요리를 하신 모든 분들은 저설량 흉부 CT를 1에서 2년에 한 번씩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 말씀드리면 유방암은 요즘에 압도적으로 굉장히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죠. 위험 요인은 일단 여자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고령이 또 있긴 한데 요즘에는 젊은 층도 많기 때문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큰 위험 인자가 되는 게 약간 그 원인 인자가 많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가족력, 호르몬, 즉 이거는 유방암 자체가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암이 거의 많다 보니까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폐경후 호르몬 치료를 수년 동안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해당되겠죠. 그거 외에 음주나 비만도 아주 강력한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초기는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유방암이 있을 때 본인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교과서적으로는 크게 통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멍울이나 유두에서 분비물,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움푹 패인다든지 유두 함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증상이 되겠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유방 촬영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초음파, 유방 초음파가 있습니다. 위험 인자가 있거나 고위험인 분들은 MRI까지 같이 병행해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검사하는 과정은 보통은 나라에서 국가검진 자체는 유방 촬영을 지원을 40세부터 해주는데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저는 같이 하러 꼭 말씀을 드리고요.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특히 뭐 가족력 아니면 이미 유방암에 걸렸던 전적이 이렇게 과거력이 있던 분들 이렇게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확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직 검사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작은 암, 심지어 암 전 단계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위험 인자로 유명한 게 바로 B형과 C형 바이러스 간염의 만성 감염이고요. 그거 외에 간경변도 당연하죠. 간경변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됐을 때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오래된 음주나 비만 모두 가능합니다. 초기 증상 같은 경우는 간 자체가 워낙에 침묵에 잠기다 보니까 증상이 거의 없고 그 외에 복부 불편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뭐 담관 쪽을 침습을 했을 때 황달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 워낙 자체가 다양해서 초기 증상은 우리가 거의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비특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알파피토 프로틴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와 같이 간 초음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CT나 MRI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갑상선암도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인데 이 위험 요인은 이제 갑상선암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그다음에 젊은 연령도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가족력이 좀 크다고 되어 있고요. 갑상선 자체가 방사선 노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방사선 노출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거의 모든 암들이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거의 99%에 달할 정도로 발견이 되는데 목에 멍울이 만져질 정도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목에 멍울로 갑상선암 발견한 적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대부분 초음파에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새침 흡입 검사나 그거 외에 총조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우리가 이제 워낙 유명하지만 무서운 암으로 되어 있죠. 생존율이 아주 극도로 다른 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다 보니 무서운 암이긴 한데 다행히 발병률 자체는 좀 적습니다. 위험 요인은 고령이 말 그대로 이제 압도적으로 나이가 관련 인자가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젊은 층도 다른 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췌장암도 살짝 젊은 층에서 조금 발견되는 이제 패턴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위험 인자라고 했을 때 흡연이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겠고 그 외에 만성 음주로 인해서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가능하고 당뇨 같은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췌장암과 좀 연관이 높은 게 당뇨 환자분들에서 한 30%가 췌장암 리스크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반대로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도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당뇨에 걸린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등이나 명치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 외에 체중 감소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달이라든지 또 어떤 사실 암 자체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되게 증상이 모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황달 같은 경우에는 췌장 쪽에서 머리나 두부 쪽이나 가까운 쪽에 그 담관에 가까운 쪽에 발생했을 때 황달이 나타나서 비교적 다른 췌장 위치 다른 곳보다 빨리 발견이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식욕 저하나 뭐 모든 가능한 증상들이 사실은 어떤 곳에 침범하에 따라 다 증상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뭐 CT, MRI, 초음파, 혈액 검사 다 가능하시고 검진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1기의 환자분들이 1%만 거의 빨리 발견될 정도로 아주 진단될 당시에 2기, 3기 이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맞는 무서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성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력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증상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소변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요관 근처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소변줄기가 약화된다든지 아니면 방광 쪽에 암이 있을 때 메스 이펙트로 방광을 눌려서 잔뇨감이나 야간뇨, 빈뇨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검사 방법은 초창기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전립선 비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PSA 혈액 검사가 유용하다고 되어 있고 하지만 복부로 보는 전립선 검사는 정확히 그 전립선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문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반응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를 항문으로 하는 게 너무 싫다, 거부감이 느껴진다 하시면 MRI도 가능하시겠고 그래서 다음에 최종 진단은 당연히 조직 검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암 중에서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말씀드릴 건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게 아주 높다고 되어 있고요. 유전이나 흡연도 한몫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HPV 바이러스 감염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자친구, 남자아이들 모두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권장을 하고요. 검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죠. 자궁경부 세포 검사 팝스미어라고 하는 그 검사를 그러니까 자궁경부 세포를 약간 채취해서 보는 검사를 하면 되시고 그거 외에 뭐 초음파나 MRI, 혈액 검사는 부가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궁경부 검사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경부만 보는 검사고요. 워낙에 자궁경부암 빈도수가 높아서 그런 건데 그 외 난소암이나 자궁
안 자궁 체부암 같은 경우는 팝스미어 같은 국가 검진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하진 않지만 제가 추가로 좀 넣어 봤는데 혈액암과 침샘암 등이 있습니다.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발생하는 암이고요. 그 종류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증상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호해서 발견이 되게 우연히 되는 경우가 많고 뭐 피로하다든지 무기력한 거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뭐 빠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 외에 뭐 이유 없이 잠깐만 부딪혔는데 멍이 든다든지 출혈이 잘 생긴다, 코피가 안 멈춘다, 그 외에 뼈 통증, 뼈마디가 아프고 그다음 발열, 식은땀,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지속된 발열도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림프절 비대로 목이나 보통은 우리 목 상체에 우리 몸의 임파선이 거의 절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목에서 그거를 많이들 느껴지셔서 목의 임파선이 멍울이 만져진다고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고령, 가족력, 그다음에 방사선 노출 되게 유력하죠. 그다음 화학물질, 벤젠 등 이게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분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 면역 저하나 어떤 특정한 유전 질환, 흡연 다 가능한 원인 인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으로는 거의 어려워서 초기 건강검진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 그다음에 지속되는 열감, 발열, 체중 감소, 멍이 반복된다면 정밀 피검사라든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침샘암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 쪽에 보시면 초음파를 볼 때 제가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은 여기 이쪽에 턱 바로 밑에도 침샘이 있고요. 혀밑샘이라고. 그다음에 귀 밑에까지 귀밑샘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침샘 같은 경우는 저도 초음파를 할 때 항상 봐 드리는데 생각보다 우리 얼굴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물긴 한데 침샘에는 뭐 양성 종양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위험 인자는 침샘암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고령이나 과거의 방사선 노출, 그다음에 드물게 직업적이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 증상은 멍으로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통증이나 이게 왜냐하면 이 주변에 신경이 많다 보니까 안면신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이제 누르게 됐을 때 통증이나 얼굴 저림,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막 얼굴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을 오실 수 있고 입 마른 증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침이 나오는 게 좀 입이 마른 느낌 다 가능한 증상이 되겠고 검사 방법은 당연히 초음파가 제일 유용하겠고 가성비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CT나 MRI도 모두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최종 진단은 세층 피부 검사와 조직 검사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1차 검사로 우리 몸 안의 고형 장기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거의 뭐 방사선에 노출 없이 안전하게 그 비교적 좋은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라든지 담낭이나 유방이나 갑상선, 복부 모든 장기가 뭐 췌장, 그다음 비장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초음파와 더불어서 CT 같은 경우도 아주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데 다만 이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에 노출이 있다 보니까 초음파처럼 자주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시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서 뭐 1 년이나 추적 관찰을 해야 될 수는 있지만 뭔가 무증상일 때 건강검진 목적으로 CT를 막 몇 달에 한 번씩 찍는 거는 절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RI 같은 경우에도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 이 우리 연조직을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 툴이기 때문에 뇌라든지 척추라든지 유방이나 골반 쪽 모든 종양을 평가하는 데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MRI는 거의 필수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가검진만 믿다가는 초기에 조기에 발견할 수가 살짝 힘든 암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 가족력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필요시 20 대부터 내시경이라든지 피검사, 초음파 검사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검진과 추가로 검진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하실 것 같고, 금연과 절주가 당연히 베이스 라인으로 기본적으로 꼭 갖고 가셔야 되는 필수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자체도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다 보니까 비만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만성 염증을 일단 기본적으로 일으켜서 암세포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시는 게 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 항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충 이제 보시면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하라고 되어 있고, 대장암은 50세부터 1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고요. 이 경우는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분변 자멸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초기에 발견하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대장 내시경을 3에서 5년에 한 번씩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분변 자멸에서 이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가 비용이 크게 얼마 들지 않으니까 3에서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 즉 40세 이상의 간질환자나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는 국가검진과 같이 함께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복부 초음파 자체를 사실 간 초음파라고 따로 보진 않고요. 복부 초음파 하시면 뱃속에 고형 장기를 거의 대부분 봐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절대 말하진 않고요. 요즘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20대부터 초음파 시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방 촬영술도 20대 중후반 되셨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찍어 보셔야 되는 게, 석회화로 시작하는 유방암이 생각보다 20대부터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사는 국가검진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촬영 같이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경부암 검사도 2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국가검진으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경부세포 검사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폐암은 검진 대상자 자체는 고위험군 54세부터 아니면 흡연력이 좀 높은 분들은 국가검진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를 좀 많이 피워서 10대 때 피웠는데 뭐 지금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 흡연력을 꼭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흡연력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저설량 흉부 CT를 2년이나 뭐 1년에 한 번씩 찍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설량이기 때문에 방사선 도주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저설량 흉부 CT도 주기적으로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초음파와 CT와 MRI를 모두 영상을 판독을 해서 암이 있냐 없냐 이걸 평가를 해줄 수 있고요. 정확한 위치 파악과 함께 심지어 각 과별로 조직 검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선생님들이 보통 조직 검사까지 많이 해주시고 그 외 진단을 내려주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겨서 오시면 굉장히 늦을 때고요. 그거는 정말 옛날 말이고, 요즘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어떤 암이든 간에 막 3기 이상인 거는 너무 슬픈 얘기예요. 보통은 조기의 발견이 검진 자체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아주 우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조금만 나가도 병원, 의원들 많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셔서 조기에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질문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살 오호님께서 20, 30대 젊은 나이에 걸리는 암은 어르신이 걸리는 암보다 전이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암마다 특징이 있어서 꼭 젊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뭐 느리고 이건 아니긴 한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체로 봤을 때 젊은 층이 약간 진행 속도가 빠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80세,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는
평균 83세로 봤을 때 그 나이대가 됐을 때는 3명에서 4명 중에 1명이 사실 암이라고 진단이 될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살았을 때 거의 암에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상에서는 80세, 뭐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의 수명이 더 그거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득이 좋을지 해보면 결코 치료를 하는 게 좋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이 속도가 또 빠르진 않다는 그런 통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러진 않고요. 뭐 일부 암에 따라서 젊은 층에서 뭔가 진행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화한 돌고래 파파님께서 소화불량이나 만성 피로처럼 흔한 증상이 단순 피로인지 암의 전 증상인지 일반인이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증상만 봤을 때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본인의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체질을 누가 제일 잘 아냐? 뭐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항상 뭘 먹었으면 이게 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걸 본인이 분명히 알 텐데 내가 평소에 먹던 나의 평소랑 다르게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소화불량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그리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특별한 스트레스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로감이 오래 가지? 그거는 본인이 몸이 나한테 보내는 바디 시그널이에요.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거를 예리하게 캐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예리하게 여기가 요즘에 아파서 톡톡 쑤셔서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보니까 혹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증상이 단순 피로인지 암의 전조 증상인지는 그냥 그 일괄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봤을 때 내가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닌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냥 기저에 알아서 정기 검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희수님께서 암 백신이 임상 통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 암 치료에 줄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참 저도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어렸을 때 뉴스로 보면요. 뉴스에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이번에 뭐 암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이 뭐 나왔고 임상적으로 뭐 시험 중.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실제로 암 치료에 100% 좋은 약이 아직도 안 나온 거죠. 사실 이 암 정복이란 거는 인류의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암 백신이 임상 통계를 했지만 사실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되기까지는 어쩌면 우리 희수님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막연하게 믿고 기다릴 수는 없고 당연히 아직까지 현실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만이 완치의 유일한 길이고 심지어 어떤 암들은 발견도 되기 전에 뭐 암 전 단계라든지 다 발견 가능하거든요. 모든 유방도 그렇고 자궁 경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생존율이 그냥 100%가 넘죠. 거의.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기 발견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록TV님께서 간안의 담도가 좁아져서 최담간 조영수를 받고 재발을 하고 또 다시 받고 하셨는데 자꾸 염증이 생기면 담도암이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적인 염증 상황에 있을 때 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정상 세포가 뿅 하고 마법처럼 암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암 같은 경우는 혜성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아서 즉 염증이죠. 술이나 담배로 인해서 발암 물질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세포도 자기 스스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세포를 변형을 시켜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태어나는 게 비정형 세포고 그 비정형 세포가 예비 암 세포거든요. 그게 암으로 가는 거고 사실 우리 몸 자체의 염증 상태를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시면 당연히 담도암 말씀하셨는데 담도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들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 그다음에 비만을 막는 게 만성 염증 상태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음도 부자님께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어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유전과 환경 중 무엇이 큰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어도 암에 걸릴 확률 당연히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암들이 유전력은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환경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되어 있고 환경은 한 60%라고 되어 있고 한 10에서 뭐 20%까지 최대 유전력이고 나머지는 또 원인 불명 많아요. 실제로는 유전도 크지만 환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전 같은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태어난 인자인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뭐냐? 내 식습관과 생활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먹여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0대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암 확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쌍둥이 연구에서도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은 좋은 식습관을 유지했었고 다른 한 분은 아주 안 좋은 비만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암에 걸리더라 이런 연구도 많은 걸 봤을 때 유전과 환경 중에서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림프종, 종격동 소포성 림프종, 유방암이 있었는데 딸인 저한테도 유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예방을 위한 특별히 해야 될 정기적인 추가 검사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원인 불명이 굉장히 많은데 유전력도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근데 모든 암들이 유전력은 빼놓을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유방암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사실 임상에서 봤을 때 유방암이 유전력도 진짜 가족력 진짜 크긴 한데 요즘에는 제가 암 환자 진단 받으신 분들 항상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가족력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엄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걸릴 거라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예방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내 몸을 걱정을 잘 하시고 예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보다는 젊은 나이에 빨리빨리 검진을 추가적으로 잘 해서 잘 하셔서 생각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해야 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하는 검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림프종은 사실 거의 대부분 혈액 검사로 발견을 하는 거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유방 촬영 이걸로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남들 하는 만큼 똑같이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저설량 PET-CT에서 미세 결절 발견됐으면 암 가능성이 높은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보려면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어느 과를 방문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영상의학과를 하면서 흉부 CT 판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결절 없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결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절이 발견했다고 절대 겁먹을 건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검사를 하셔야 되긴 하는 게 제가 결절이 모양도 따라 다르고 이 어떤 그 사이즈나 모양과 그런 그 색깔도 있어요. 결절도 CT 안에서 음영을 또 보거든요. 그런 걸 다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순하게 미세 결절이라고 하시면 저도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몸에 점이 없는 사람 없듯이 폐에도 미세하게 어쨌든 결절 발견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흔한 게 그냥 양성 그냥 결절 노듈이라고 하는 결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절 자체가 그 판독지를 보셨을 때 그냥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 해라 거의 괜찮다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3개월 6개월 뒤에 추적 관찰 약간 짧은 기간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코멘트가 나오셨으면 살짝 100% 양성 결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거기서 판독지에 따라서 추적 관찰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 이제 보는 것도 사실은 CT로밖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추적 관찰해서 사이즈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커지면 필요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될 때는 보통은 CT를 통해서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그 조직 검사, 총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학병원에서 흉부 파트에 영상의학과가 있거든요. 때로는 흉부외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영상의학과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탄 음식이나 고가공 식품을 먹으면 냉철한 담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암에 걸린다는데 일상에서 먹는 정도도 실제 암 위험을 크게 올리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국제암연구소에서 탄 음식과 가공식품이 발암물질로 아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 절대 아니고요. 노출되는 양에 따라서 그게 유의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탄 음식 한 번 먹었다고 암에 절대 안 걸려요. 내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었어도 일과성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당연히 안 걸리겠죠. 하지만 내가 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정말 줄기차게 거의 매일 먹었다. 당연히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그런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장암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을 봤을 때 식습관이 엉망진창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컵라면, 그다음에 뭐 소세지, 그다음에 뭐 부대찌개 하는 그런 스팸 있잖아요. 그런 거 가공식품 먹고 하셨던 분, 10년 넘게 그런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장암에 걸린 거는 정말 지극한 거라서 노출되는 양에 따라 암 위험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 검진 받느라 CT나 엑스레이 자주 찍으면 방사선 때문에 오히려 암에 걸릴 위험이 생기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 엑스레이 좀 찍어보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암 걸린다고 해서 안 찍으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고 싶으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그다음에 교통사고 날까 무서워서 자동차 안 타는 거 똑같아요. 암 검진 받는 것 때문에 흉부 촬영이나 유방 촬영이나 CT를 필요시 찍는 거는 실보다 득이 훨씬 큽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려면 한 50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도 타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비행기도 사실은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양을 비교를 해드리면 흉부 촬영 한 5장 찍잖아요. 그러면 미국 갔다가 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되게 가도 아무 생각 없으시잖아요. 근데 X선 촬영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진 않고 내가 검진 때문에 뭐 1년이나 뭐 매년 엑스레이 찍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 필요시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 분도 진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찍는다고 해서 당장 암에 걸릴 확률은 당연히 지극히 낮고 노출 빈도와 지속력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서남매님께서 검진 시에 수면 마취를 자주 받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치매 위험이 높아지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있어요. 저도 학생 시절 때 저도 배웠던 내용인데 전신 마취는 관련이 있다고 조금 되어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특히 만 5세라든지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많이 하게 되면 약간 좋지는 않더라. 뭔가 당연하게 저기 뇌나 폐나 그런 거 자체가 손상은 입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거가 무서워서 정말 필요한 수술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진 시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알려진 바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사실 수면 마취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로포폴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프로포폴도 아시겠지만 아주 일종의 거의 마약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진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중독 수준에 이르러서 수면제를 즐기는 상황에 오시면 당연히 뇌세포 손상이나 여러 복합적으로 아주 2차적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마른 벚꽃님께서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은 과거 흡연자도 매년 저설량 PCT를 찍어봐야 되냐고 하셨어요. 이제 매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어도요. 이미 내 폐는 담배 흡연에 의한 발암물질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담배를 아예 안 피운 분보다 일단 지금은 끊었더라도 10년 동안 노출이 된 상태가 그게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이게 실제로 백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노출을 받았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도는 여전히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 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더 피면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피해도가 올라가지만 이미 끊었다고 하더라도 내 폐가 손상이 된 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도가 아예 처음부터 비흡연자보다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은 아니겠지만 내가 만약에 가족력까지 있다. 그러면 저설량 CT를 1에서 2년에 한 번은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분 검진 계획을 실버선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려서 한번 그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암을 가장 확실하게 조기 발견하려면 연령대별로 검진 전략을 어떻게 세야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연령대별은 아니고 2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검사고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40대가 됐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20대부터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대가 됐다. 내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도 그렇지만 갑상선암이 그나마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단연코 갑상선과 유방 초음파를 20대 중반부터는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로 발전하는데 거의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쯤에 이미 암으로 갈 수 있는 종양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는 초음파 시작하셔야 되고, 그다음 내가 식습관이 10대 때부터 안 좋았다? 그러면 위대장 내시경도 한 번쯤 해보시고요. 용종도 없고 아주 깨끗하셨다. 그러면 굳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증상과 그 결과에 따라서 플랜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됐을 때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초음파 검사 플러스 위대장 내시경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검사, 소변검사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가시되 추가로 이제 별도로 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40대부터는 가족력까지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 하시면 경동맥 초음파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전립선 초음파도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40대 중후반부터. 근데 50대는 그냥 다 해야 돼요. 이거는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남들이 50대부터 이제 피크를 찍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큰 틀은 기본적으로 초음파와 내시경, 피검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내용으로 유익한 정보 챙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